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 아래 땅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수십 년 전 폐쇄된 낡은 지하철 환풍구. 그곳이 바로 10살 쌍둥이 남매 권하준과 권하운의 집이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오는 지하철의 진동. 세상의 빛은 환풍구의 좁은 쇠창살 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왔다. 남매는 사람들이 버린 판지와 낡은 담요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훔친 건전지로 작동하는 작은 랜턴을 유일한 태양으로 삼았다.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오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었다. 하윤아, 어바웠다. 오빠인 하준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오늘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봤군. 온기가 식어버린 빵 2개가 들려 있었다. 동생 해우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환하게 웃으며 오빠에게 달려갔다. 오빠, 고생 많았지. 괜찮아, 너야말로. 오늘은 그림 많이 팔았어. 하준은 빵 중에서 더 크고 부드러운 조각을 골라 해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빵을 받자마자 해운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다. 오빠의 목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기침 소리 때문이었다. 오빠, 또 기침하네. 해운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오늘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은 돈으로 사온 기침약이었다. 이거 먹어. 내가 오늘 돈 많이 벌었어. 하준은 동생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 온종일 도시를 헤맸고 해운은 오빠의 약값을 벌기 위해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그림을 그렸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며 혹독한 세상을 버텨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남매는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서두르던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남자는 그것도 모른 채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매끈하고 차가운 감촉 이것 하나만 팔아도 두 사람이 한 달은 좋게 버틸 수 있는 큰돈이 될 터였다. 오빠, 이거 팔면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이거 하나면 우리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따뜻한 국밥도 매일 먹고. 하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해운이 오빠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래도 우리 규칙이잖아. 남의 물건은 절대 갖지 않기로. 동생의 맑은 눈을 보자 하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욕심이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을 켜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것은 한국인 가이드였고 남매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가이드에게 스마트폰을 무사히 돌려주었다. 가이드는 아이들의 정직함에 감탄하며 두둑한 사례금을 내밀었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벌어요. 대신 두 아이는 가이드가 고마움의 표시로 사준 따끈한 핫도그 하나씩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해운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또 그 꿈이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유리가 깨지는 굉음, 그리고 주변을 뒤덮는 휘발유 냄새. 누군가 엄마를 거칠게 끌고 갔고 엄마는 피를 흘리며 자신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하준아, 해운아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절대로. 괜찮아. 해운아, 오빠 여기 있어. 그냥 꿈이야. 하준은 익숙하게 동생을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악몽은 5년 전 그들이 아주 어릴 적 겪었던 사고의 희미한 파편이었다. 두 아이는 그날 이전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하주는 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품속에서 낡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유일한 보물이자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반으로 쪼개지는 목걸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거 봐. 엄마가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는 목걸이를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동생의 얇은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그때 랜턴 불빛에 동생의 어깨가 드러났다. 하얗고 가느다란 어깨 위. 선명한 별 모양의 점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은 하준 자신의 어깨에 있는 점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였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서로의 어깨를 매만졌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부서진 로켓 조각처럼 서로에게 기댄 채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다시 새벽을 기다렸다. RK그룹의 부회장실. 박성철 부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조카인 권지혁 회장의 제국을 증오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RK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저 합병만 성공하면 권지혁의 입지는 반석 위에 오르게 되고 자신이 회사를 차지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터였다. 내 놈만 없었다면, 내 놈의 가족만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5년 전 그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잡았었다. 그는 지역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권지혁은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그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혁은 오히려 얼음 심장을 가진 괴물이 되어 회사를 더욱 키워나갔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 박성철은 수화기를 들고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흔적도 없이 처리해. 같은 시각 RK그룹 타워 최고층 회장실. 권지혁은 기계처럼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5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낡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 소희와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두 아기, 하준과 혜운. 그는 잠시 사진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5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와 함께 그의 심장 속에서 모두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오직 일만을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유령일 뿐이었다. 회장님, 퇴근 시간입니다. 알았어. 먼저들 가게. 그는 마지막 서류를 결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목에 걸고 있던 반으로 쪼개진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아내와 나눠 가졌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한편 그가 서 있는 하늘 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RK타워의 가장 낮은 곳,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서는 하준과 혜운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에게 최고의 사냥터였다. 운이 좋으면 아직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하거나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재활용품을 건질 수 있었다. 오빠, 저기 봐, 저 아저씨 이상해. 혜운이 하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VIP 전용 주차장이었다. 그곳에는 정비공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권지혁 회장의 전용 세단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남자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초조해 보였다. 하준의 길거리 생활로 단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남자는 진짜 정비공이 아니야. 손이 너무 깨끗해. 그리고 겁에 질려 있어. 남자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재빨리 차 밑으로 무언가를 부착하고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혜운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담벼락 모퉁이에 몸을 붙인 채 주차장을 예의주시했다. 잠시 후 권지혁이 수행비서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다. 그가 자신의 차로 향하는 순간 하준은 보았다. 차 밑바닥에 붙어있는 작지만 선명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권지혁이 막차 문손잡이의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하준은 동생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골목에서 뛰쳐나왔다. 안 돼요. 두 아이의 절박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고요한 주차장의 공기를 찢었다. 권지혁과 그의 경호원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짓골의 아이들을 보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멈춰 섰다. 하지만 아이들의 다음 외침은 그들의 표정을 경악으로 물들였다. 아저씨, 타면 안 돼요. 차 밑에 폭탄이에요. 빨간불이 깜빡여요. 폭탄이라는 단어에 훈련된 경호원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했다. 회장님, 경호원들은 지역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몸 위를 덮쳤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경보음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얼음의 제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두 명의 작은 거지를 운명처럼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파르르 떨고 있었지만 눈만은 필사적으로 그를 향해 있었다. 권지혁에 멈춰있던 심장. 5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던 그의 심장이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폭탄 처리반이 도착하고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면서 RK그룹 타워 주변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권지혁은 멍하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오빠인 하준은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네어희들, 이름이 뭐냐? 지혁의 차가운 물음에 하준이 대답했다. 하준이에요. 권하준. 얘는 동생 혜운이. 의무감. 지혁은 오직 그 감정 하나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일단 나를 따라와라. 너희에게는 물어볼 것도 해줄 것도 있으니 두 아이는 얼떨결에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하고 화려한 채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한 대저택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달려 있었다. 하준과 혜우는 자신들이 마치 다른 행성에라도 온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지역의 숙부 박성철 부회장이었다. 지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는 조카를 걱정하는 척 끌어안았지만 그의 눈은 재빨리 그 옆에 서 있는 남매에게로 향했다.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들이기에 내 완벽한 계획을 망쳐놓았단 말인가. 그의 속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혁은 그런 숙부의 연기를 무시한 채 집사에게 명령했다. 이 아이들 깨끗하게 씻기고 입을 만한 옷으로 갈아입히게. 그리고 저 더러운 옷은 당장 소각해버려. 집사는 두 아이를 게스트용 욕실로 데려갔다.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아이들은 어색해하면서도 고된 거리 생활의 때를 벗겨냈다. 잠시 후 값비싼 아동복으로 갈아입은 두 아이는 이전의 거짓골과는 전혀 다른 귀티 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집사가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은쟁반에 받쳐들고 지혁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아이의 옷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혁은 서재에서
박성철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는 무심코 쟁반 위를 내려다보았다. 날꽃대 묻은 천 주머니. 그는 버리라고 말하려다. 주머니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은빛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주머니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단면으로 부서진 반쪽짜리 은 펜던트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었던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의 반쪽짜리 펜던트. 그는 두 개의 조각을 허공에서 마주 대보았다. 딸깍 부서진 두 조각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그의 펜던트에는 J.H. 지혁라는 이니셜이,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에는 S.H. 소희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JHNSH. 그와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심장에서 믿을 수 없는 희망과 함께 지독한 고통이 되살아났다. 그의 머릿속으로 아내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영혼을 약속하던 순간,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박성철이 보고 있었다. 그가 목걸이를 꺼내 맞추어 보는 순간 박성철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저 목걸이, 형수가 늘 차고 다니던, 형이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다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쌍둥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자신의 계획을 망쳐놓은 아이들이 바로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그 아이들이었다니.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의 인자했던 가면 뒤로 맹수 같은 공포와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지혁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칠게 소리쳤다. 모두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 당장 나가. 박성철과 집사는 황급히 서재를 나갔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목걸이를 움켜쥔 채 아이들이 있는 게스트윙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한편 서재를 나온 박성철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지혁은 곧바로 DNA 검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그 전에 아이들을 처리해야 했다. 이번에야말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는 저택을 빠져나와 자신의 채 오르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잔인했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 아이들 살아있었어.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그가 명령했다. 오늘 밤 저택에서 처리한다. 외부 침입으로 인한 사고처럼 보이게. 이번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해. 한쪽에서는 5년 만에 피어난 기적적인 희망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희망의 싹을 짓밟으려는 끔찍한 음모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권지혁의 서재. 그는 두 조각을 합친 목걸이를 손에 쥔 채 5년 전의 사건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경찰은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 내렸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의 반지와 차량의 등록 정보로 그녀의 죽음은 공식화되었다. 아이들은 실종 처리되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 보고서의 모든 글자를 수백 번도 더 곱씹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목걸이 조각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떠올렸다. DNA 검사.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수족인 강인철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강 실장, 내 말 잘 듣게.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든 쓰던 컵이든 상관없으니 아무도 모르게 검체를 확보해서 당장 유전자 검사를 맡기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보안이 확실한 곳으로. 이 일은 자네의 목숨처럼, 아니, 내 목숨처럼 지켜야 해. 수화기 넘어 강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증인 보호를 위해 며칠간 자신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는 경계했지만 동생 혜운의 안전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에게는 저택의 동쪽 별채에 있는 호화로운 게스트 스위트룸이 배정되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욕조를 마주한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지친 몸을 뉘었다. 그들에게 그곳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꿈의 궁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궁전이 사실은 자신들을 노리는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한편 저택을 빠져나온 박성철 부회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저택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장은 과거 그의 비자금 세탁을 도운 약점이 잡혀있는 그의 충실한 개였다. 오늘 밤 동쪽 별채에 새로 온 보안 요원을 배치하게. 최근 테러 위협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이라고 둘러대. 그 누구도, 심지어 조카 녀석도 알아서는 안 되네. 그는 자신의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수하를 보안 요원이라는 이름의 암살자로 저택 안에 심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지역에게 유럽 지사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다.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인수합병건의 최종 담판이었다. 저택의 통신망으로는 보안을 담보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본사 회장실로 가야만 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별채에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말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늑대에게 양을 맡기듯 박성철의 사람인 보안팀장에게 아이들의 안위를 맡기고 저택을 떠났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박성철의 수하인 가짜 보안 요원은 능숙한 솜씨로 별채의 화재 경보기를 끄고 복도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그의 목표는 아이들이 머무는 스위트룸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액체를 흘려넣고 라이터를 켰다. 화르륵 불길은 뱀처럼 순식간에 복도를 집어삼켰다. 콜록 오빠.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깬 것은 혜운이었다. 그녀가 울며 오빠를 깨우자 하주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고 문 밖에서는 지옥처럼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아, 정신 차려. 그들은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 손잡이는 이미 지옥의 쇠부티처럼 뜨거웠다. 복도는 완전히 불길에 막혔다. 탈출구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의 머릿속에 길 위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번뜩였다. 그는 침대 시트를 찢어 물에 적신 뒤 혜운과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았다. 혜운아, 화장실로 가자, 빨리. 그는 동생을 이끌고 거대한 대리석으로 된 화장실로 피신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꼼꼼히 막고 샤워기를 틀어 화장실 바닥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린 채 두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뜨거운 열기가 문을 뒤틀기 시작했고 바깥에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하주는 자신의 품속에서
공포에 질려 떠는 동생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는 동생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 같은 시각 RK그룹 타워. 권지혁은 치열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회의 규정상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지막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박성철 부회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별채가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걸로 모든 게 끝이다. 욕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작은 희망도 그 연기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막 유럽과의 화상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마친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기쁨도 성취감도 없었다. 공허한 승리 그때였다. 회의 내내 무음으로 설정해두었던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택 보안팀장의 번호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그 말이 지혁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인철 비서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혁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화염의 소리와 눈앞의 서류를 동시에 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에 꽂혔다. 친자 확률 99윤기용 1.99%. 부자관계 성립.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불이 난 별채. 그곳에는 두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안부에 지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아비로서의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아이들은 무사한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외침과 화염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건물을 뛰쳐나왔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그의 차는 총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신호도, 차선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 돼. 제발. 5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또다시 내 아이들을 잃을 수는 없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내어주었던 아름다운 별채가 거대한 화마 후어모에 휩싸여 시뻘건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했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소? 그가 달려가 소방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소방서장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저 정도 화세라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그 순간 지역의 세상은 끝났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오직 자식의 생명만을 좇는 아버지의 본능이었다. 미켜. 그는 소방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웠고 유독한 연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아이들이라는 네 글자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아이들이 머물던 방으로 향했다. 타오르는 복도를 뚫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 아래를 지나 마침내 아이들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어깨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거대한 대리석 욕실 안에 쓰러져 있었다. 오빠인 하준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던 듯 자신의 작은 몸으로 혜운을 감싸 안은 채 기절해 있었다. 하준아, 혜운아. 지혁은 울부짖으며 두 아이를 자신의 양팔에 안아들었다.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숨결은 아직 붙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안고 다시 지옥 같은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채 두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과도 같았다. 그는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그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박성철 부회장이 그에게 달려왔다. 지혁아, 괜찮으냐, 세상에. 아이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 하준이 가늘게 눈을 떴다. 아이의 흐릿한 시야에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는 박성철의 얼굴이 들어왔다. 화마의 충격은 아이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에 봉인을 풀어버렸다. 하준의 작은 손이 공포에 질려 떨며 박성철을 향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저 아저씨야. 5년 전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엄마를 차에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저 아저씨란 말이야. 그 외침은 핵폭탄처럼 현장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시에 강인철 비서실장이 경찰 책임자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방금 확보한 저택 CCTV 영상입니다. 박성철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가짜 보안 요원이 별채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5년 전의 사고와 오늘의 폭탄 테러, 그리고 이 화재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 박성철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장에 와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박성철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지혁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그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두 아이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쪽짜리 목걸이를, 그리고 아이들의 목에 걸려있던 나머지 반쪽을 꺼내 들었다. 그는 두 조각을 손 안에서 하나로 합쳐 꽉 쥐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 제왕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5년간 얼어붙었던 황제의 심장을 마침내 녹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가족의 비극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RK그룹 박성철 부회장의 친조카 살해 미수 및 5년 전의 살인교사 혐의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부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과 차가운 감옥뿐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에게 숙부의 몰락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대병원 최고층 VIP 병동.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던 하준과 혜운은 며칠 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푹신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이 어색하면서도 서로의 곁에 꼭 붙어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는 아버지가 있었다.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고 비서실장이 들고 온 긴급 결제 서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강 실장, 앞으로 한 달간
내 모든 회의와 일정은 취소하게. 하지만 회장님, 유럽과의 인수합병 마무리가 RK그룹은 회장 없이 한 달은 돌아갈 수 있지만 내 아이들은 아빠 없이는 단 하루도 안 돼. 그의 단호한 말은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해온 얼음 제국의 종말을 구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는 길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어려웠다. 아이들이 깨어나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했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과 최고급 요리들을 병실로 들여왔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연 것은 동생 혜운이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혁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왔다. 우리 하준 군, 옷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어깨 좀 볼까요? 간호사가 하준의 환자복을 벗기는 순간 아이의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한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새겨져 있었다. 지혁의 숨이 멎었다. 그는 홀린 듯 혜원의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환자복 어깨 부분을 살짝 내렸다. 혜원의 왼쪽 어깨, 오빠와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별 모양 점이 있었다. 그것은 아내 소희와 자신만이 아는 쌍둥이의 유일한 표식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도 더 확실한 하늘이 내린 증표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혁은 두 아이의 침대 사이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그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각각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춥고 무서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누구에게 꺼내본 적 없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었다. 너희 엄마, 소희는 바다를 아주 좋아했어. 특히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름의 기준이 되라는 뜻에서, 아들 이름은 하준샤준, 여름의 은혜라는 뜻에서, 딸 이름은 혜운샤안이라고 너희 엄마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이었어. 아이들은 처음 듣는 엄마의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여인의 모습이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5년 만에 텅 비어있던 황제의 성에 마침내 진짜 가족이 돌아왔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재계의 얼음 제왕이라 불리던 권지혁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언론은 이제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그룹의 경영 대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삶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 활동에만 몰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5년간 드리워져 있던 차가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준과 혜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두더지 남매가 아니었다. 두 아이는 처음으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길 위에서의 처절했던 시간은 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을 앗아가는 대신 그 어떤 아이보다도 더 깊은 공감 능력과 강인한 생활력을 선물했다. 하준은 학교 내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도왔고, 혜우는 자신의 그림 재능을 이용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권지혁이 아내의 이름으로 설립한 소희 재단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실종 아동 찾기 및 노숙 청소년 지원 재단이 되었다. 재단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찢어졌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준과 혜우는 종종 재단이 후원하는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의 엄마 소희의 6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세 사람은 서울을 떠나 생전에 소희가 가장 사랑했던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곳의 푸른 바다를 캔버스에 담고 있었을 터였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하얀 풍등에 각자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혜우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나는 대로 더듬어가며 활짝 웃는 네 가족의 모습을 서툴지만 정성껏 그렸다. 하준은 어른스러운 필체로 짧지만 굳은 약속을 적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랑 혜운이 꼭 지킬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마지막으로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5년의 회한과 평생의 사랑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갔다. 소희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부디 하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봐줘.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함께 풍등에 불을 붙였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풍등은 잠시 모래 위에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부드럽게 떠올라 밤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점이 되어 멀어져가는 풍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자 사랑이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을 위한 약속이었다. 하나의 작은 불빛이 밤하늘의 길을 밝히듯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등불이 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권지혁과 하준, 혜운, 세 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이 푸른 바다와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